예, 3학년 일반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두 문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3번 문제와 그리고 뒤에 있는 6번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잘 수행을 해줬나 모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에서 사전에서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을 찾고 그 어감 모음의 길이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종이를 접어 비행기를 만들다 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연음되면서 규칙 활용을 하는 사례예요. 자, 그랬을 때 접다는 어감 모음의 길이가 짧은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날씨가 더워 견디기가 힘들다 해서 덥다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활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자, 어간말 음은 비읍이 반모음 우로 변동되고 자, 변동된 우 모음이 어 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 워가 형성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읍 불규칙 활용이 발생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감 모음의 길이가 긴 현상이 발생했어요. 자, 두 번째 용례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용례는 땅에 김치를 묻어두었다 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묻어두었다 해서 연음이 발생하죠. 연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규칙 활용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럴 때는 어감 모음의 길이가 짧은 현상이 발생했고 자, 두 번째 문장 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해서는 디귿 불규칙 활용이 발생해서 선행하는 어감말 음은 디귿이 리을로 변동이 되죠. 자, 그랬을 때는 불규칙 활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감 모음의 길이가 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용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용례를 보니까 일을 마치고 손을 씻었다라는 문장이 있죠. 자, 일을 마치고 손을 씻었다라는 문장에서는 역시 연음 법칙에 의해서 규칙 활용이 적용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보면 자, 공부를 하면서 글을 지었다에서는 짓다 같은 경우에 지어의 어떤 활용 과정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시옷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감 모음의 길이가 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내드렸던 4번 문제의 과제였고 6번 문제의 과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의 과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수행을 해준 것 같아요. 자, 6번 여러 용례들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러한 용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이 나타난 다른 예를 실제 생활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의 경우를 보면 비읍 불규칙 활용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들의 용례라고 해서 그녀는 해진 치마를 기워 입었다 해서 기본형은 깊다죠. 이 깊다에서 선행하는 어간말 음은 비읍이 반모음 우로 바뀌고 그 반모음 우가 후행하는 어모음과 결합해서 워로 축약이 되죠. 그래서 기워로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한 겁니다. 기워로 축약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산새들이 고운 노래를 들었다 해서 기본형이 곱다죠. 자, 기본형이 곱다인데 자, 여기에 일단 선행하는 어감말 음은 비읍이 무엇으로? 반모음 우로 바뀌고 거기에 니은이 결합해서 고운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들의 용례를 보니까 자,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었다. 여기에서는 활용 과정에서 선행하는 어감말 음운이 무엇으로? 리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디귿 불규칙 활용이 적용됐고 빨리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내라도 자, 기본형이 씻다죠. 여기서 역시 디귿이 리을로 변동되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실어에서 디귿이 리을로 변동이 됐죠. 자, 그 다음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들의 용례를 보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를 보세요. 나았다 해서 선행하는 어간말 음은 시옷이 후행하는 모음 어미와 결합해서 시옷이 탈락해버리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단어의 밑줄을 그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후행하는 모음 어미 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용례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어간이 바뀌는 불기축 활용, 비읍, 디귿, 시옷 불기축 활용이 이러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 용례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수행한 과제에서 혹시 내가 잘못 찾은 용례는 없나 라는 부분을 잘 꼼꼼히 자, 살펴보고 만약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제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나머지 과제 말고 지금 8번,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8번 문제. 자, 1번, 2번 문제는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2번, 3번,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활동 3번을 바탕으로 해서 비읍, 디귿, 시옷, 불기축 활용을 하는 용언들의 어감, 모음의 길이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비읍, 디귿, 시옷, 불기축 활용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경우, 한음절인 용언들은 많은 경우에 자, 많은 경우 어간 모음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행한 과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5번 비읍, 디귿, 시옷, 불기축 활용을 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들의 의문론적 특징을 정리해보자. 마찬가지죠. 자, 많은 경우에 비읍, 디귿, 시옷,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들은 어간 모음의 길이가 짧지만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한음절인 용어들은 어간 모음의 길이가 길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어들 중 활동 5번의 특징을 갖지 않는 예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춥다는 어간이 짧은 소리를 갖지만 추워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웃다는 어간이 긴 소리를 갖지만 웃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예시 답안을 같이 한번 보면 춥다와 같이 어간이 짧은 소리를 갖지만 불규칙 활용하는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국이 매워 많이 먹지 못했다. 나는 그가 잘난 체 하는 게 미워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렇게 예외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웃다와 같이 어간이 긴 소리를 갖지만 규칙 활용을 하는 용례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마을에 돌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규칙 활용을 하지만 어간이 긴 소리를 갖죠. 그래서 이런 용례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기니절을 참고할 때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용언의 경우 활동 5번의 특징이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 용언과 비읍, 디귿, 시옷, 규칙 활용 용언으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깨닫다, 두껍다, 아름답다. 자, 그는 위기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디귿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죠. 자,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두껍다. 그는 두꺼운 이불을 덮었다. 비읍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죠. 비읍이 무엇으로? 반몸 무로 바뀌었으니까 아름답다. 꽃이 아름다워 기분이 좋았다. 역시 비읍 불규칙 활용이 일어났죠. 어간말 음운 비읍이 무엇으로? 반몸 우 몸으로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어간 모음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이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8번 문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9번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과 어간 모음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비읍, 디귿, 시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은 어간 모음의 길이가 길다. 어간 모음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은 어간이 한음절인 용언에 대부분 적용할 수 있으나 자, 어간이 일음절인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할 수 있으나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경우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으로 논리적으로 말해보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과서 52쪽에 뭐 난장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활동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지문이 없이 여러분이 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대단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단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단원인데 비판적 사고라는 부분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가치와 신념에 맞게 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걸러서 수용하는 것, 걸러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비판적 수용 또는 비판적 사고에 입각한 수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독서 제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발화 내용을 받아들일 때 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사고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대단원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단원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문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를 목표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어서 자, 이번 단원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첫 번째 소단을 보니까 자, 비판적 이해라고 돼 있죠. 자, 비판적 이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해라는 용어가 수용이라는 용어와 맞닿아 있어요. 자, 그리고 독창적인 논점 구성에서 논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논점이라는 것도 논점을 구성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의 재구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재구성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새롭게 내용을 창안해낸다, 창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의 결과 나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창조적으로 다시 여러분이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안 탐색. 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의 탐색과 자, 그를 통한 의사 결정의 요소를 쏟아놓은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사이스토리 현상에 대한 문법적 요소도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자, 첫 번째 독서 제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독서 제재는 마사 누스바움의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는 독서 제재가 한 편 실려 있어요. 자, 이것은 논설문이자 시평입니다. 자, 논설문은 여러분이 알 거고 시평이란 건 뭐냐면 당시 어떤 세태의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을 나름대로 논해보는 자리예요. 그 논해보는 자리가 바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설문답게 필자의 어떤 견해나 그 견해에 따른 어떤 타당한 근거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겠고, 시평이라는 요소를 여러분이 봤을 때는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 교육과 민주주의라는 제목이 담겨 있어요. 자, 인문학의 어떤 위기라고도 하죠. 최근을. 자, 인문학의 위기, 뭐 이공계의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특히 요새는 인문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응용과학과 달리 산업 현장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자,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 반성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문적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인문학적 요소가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 그런 인문학적 요소가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 필자는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뭘 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를 보니까 소제목을 보니까 교육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어떤 제목을 달았어요. 자, 인문학 교육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이 시행됐길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거대한 위기 한가운데 서 있다.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친 심각한 위기이다. 나는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누구나 바로 가까이에서 위기를 느꼈고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재빨리 그리고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각 정부는 치명상을 입을 게 분명했고 실제로 붕괴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암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위기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응용과학 분야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학문 분야는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인문학적 요소의 어떤 결핍은 단기에 걸친 어떤 손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어떤 손해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금 민주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변화는 충분히 숙고되어 있지 않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목마른 나머지 각국과 그 교육체제는 민주주의 건전한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곧 스스로 생각하고 전통을 비판하고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민,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 전통을 비판하는 기능, 타자의 고통과 성취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능, 이러한 어떤 기능적 요소들이 바로 인문학의 어떤 역할들이라는 건데, 그런 인문학이 등한시되면서 이러한 어떤 역량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냥 쓸모있는 기계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기계들만 양산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는 미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문학적 교육의 위기가 이런 민주주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확장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존속에 필요한 교육을 회피하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요. 이 급진적 변화는 무엇이냐? 사실상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초, 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에서도 인문학과 예술 교육이 축소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린 정책 결정자들의 눈에 인문학이나 예술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것들은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측면도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혈안된 국가 정책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이익이 인문학적 측면도 이런 어떤 자연과학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갖추고 있지만 그런 어떤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위기는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마치 모든 게 별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다. 실상은 온갖 곳에서 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아직 숙고한 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변화가 아니지만 그런데도 갈수록 우리의 미래에 제약을 가한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자.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죠. 2004년 3월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라나드, 타고르의 교육 철학을 토의하기 위해 모였다. 유럽, 일본, 미국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던 타고르가 한 교육 실험의 주안점은 학생들이 소크라테스식 방식으로 토론하고 세계의 많은 문화,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을 모든 교과 과정 속에서 학습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격적인 힘을 기르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타고르의 아이디어는 인도에서 무시되고 심지어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학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새로 타고르가 인도의 어떤 성공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가결하게 생각했던 풍부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위한 훈련이 변두리로 밀려났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동의했다. 지금과 같이 인도가 자신의 영혼을 공격한다면 영혼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영혼을 공격한다는 것은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죠. 자,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자, 관료주의적 둔감성과 무비판적 집단적 사고가 횡행하는 최근의 인도 사회 현실을 보건대 많은 참석자들의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타고르의 어떤 교육 철학이 인도에서 무시당하는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 예시 내용 전개 방식이 계속 사용되고 있죠. 자, 2005년 11월 시카고 대학 실험학교에서 교사들의 모임이 열렸다.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이 학교는 일찍이 존 듀이가 민주적 교육 개혁을 위해서 획기적 실험을 했던 곳이다. 이 모임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존 듀이 등 서구 철학자뿐만 아니라 인도의 타고르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걸친 교육 실험들을 토의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질문하고 비판하고 상상하도록 돕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교사들은 이 엘리트 학교의 부유한 학부모들에게 받는 압력 때문에 고뇌를 표출했다. 학부모들은 이른바 불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을 말하죠. 자,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자기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떤 성공을 위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는 것을 바라면서 학교의 교육적 비전을 변경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응용과학적, 바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가르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불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살려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의 몇몇 명문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듭니다. 자, 2006년 겨울 미국에서 아주 권위적인 모 대학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교양교육의 미래였어요. 교양교육. 자, 교양교육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죠. 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교육인데, 자, 이런 기본교육의 미래를 심포지엄으로 개최하려고 했대요. 자, 그러나 행사 몇 달 전 연사로 예정된 사람들은 주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포지엄의 형식도 취소되었으니 그냥 와서 무슨 주제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규모 청중에게 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게 그것을 전한 행정 직원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변경된 이유는 그 대학의 총장이 교양교육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및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최신 기술과 그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유수 대학에서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양교육의 어떤 미래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세 가지 예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교양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 교양교육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단적인 어떤 사례들을 들면서 심각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넘친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풍부하고 미묘하게 그리고 복잡한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해주는 어떤 것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풍부한 요소 그리고 복잡한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것, 영혼을 살찌우는 요소. 자, 그런 요소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문학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한 요소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의 어떤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어요. 영혼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학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나는 굳이 이 사실을 긍정하고 싶지도 부정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타고르 같은 사상가가 이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이다. 즉,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서로 단순한 도구와 조작의 관계가 아니라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사고와 상상력이라는 기능 말이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날 때 사고 기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과 타자를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존경과 배려라는 기초 위에 세운 것이며 이 기초는 다시 타자를 단지 물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필자는 인문화적 사고와 상상력을 배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모든 나라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만 골몰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그리고 세계의 민주사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거의 질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이윤 경쟁 속에서 종교적 및 경제적 불안의 시대에 민주주의 장래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윤 동기에 붙잡혀 있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과학과 기술이 미래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비친다. 우리는 좋은 과학, 기술 교육에 반대해서 안 된다. 나는 국가가 이 분야에서 노력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능력들, 즉 건강한 민주주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 창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능력들이 이 경쟁적 소동 속에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인문학과 예술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즉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 국지적인 충성을 초월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들에 접근하며 다른 사람이 겪는 어떤 곤경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능력인데 이런 능력들은 인문학과 예술 교육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어떤 강조야말로 미래의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동기에 따라 과학 기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문학적 요소, 예술적 요소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내준 과제 잘 수행하도록 하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강의를 들었는지 선생님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힘들더라도 과제를 잘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